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원래 이 사당 대표들이 좀 안 넣은 자리에 그 대신에 좀 다쳤던 이런 상위 군인이라든지 아니면 호국 영웅들이 이 자리를 함께해서 좀 이색적이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상 군인 완쾌 기원하는 경례다라고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보훈병원을 찾아서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이 서광한 씨의 경례를 받고 있습니다. 애국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잊게 한 모든 것이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도 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태극기 달고 안 달고 문정부 후보자들의 현충일이다라고 해서요. 아마 국민일보 취재팀이 이번에 장관이 된 또는 될 사람들의 이 집을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취재를 좀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달았고요.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도 달았고,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집에 태극기가 없네요.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김상조 후보자와 김영춘 장관 후보자 역시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저게 장관 자격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다른 말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비어갑니다. 라고 해서요. 충남 보은군의 이 삼산초등학교 1960년대 전교생이 3,000명 가까이 되던 모습과 오른쪽에 지금은 사람이 모자라서 축구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미 핵 잠수함 샤이엔이 부산에 입항했습니다. 미 해군의 대형 핵 추진 잠수함인 샤이엔함이 해군 작전 사령부인 부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물자 공급을 받기 위해서고 군사훈련에 나서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세계 최대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 진입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게는 상당히 위협이 될 것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희수, 글쎄요, 청문회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반대를 한다라는 것을 빗대은 것 같습니다. 0점을 주겠다라고 자유한국당이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때라고 얘기하죠. 사드 영향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과 나무, 동물에도 모두 영향을 주겠죠. 어때라고 묻는 대목.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면 올해 안에 6개의 사드 포대가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지지율 강무에 앵그리 독감까지. 답답해. 잠이 안 온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기다리던 비 소식이 내렸죠. 제주 호우주의보까지 내렸고 가뭄도 해갈되고 녹조도 씻겨가고 다 좋죠. 그리고 초여름에 발생한 이 AI도 좀 씻겨가라라고 꼬꼬대기 울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소정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징에 헌사한다. 문 대통령의 보수 끌어안기다라고 해서 제목이 나왔네요. 지난 진보 정권에서는 DJ가 베트남을 방문해서 참전에 사과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베트남에 마음의 빛이 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상위 군인들을 영웅이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많이 좀 달라졌던 건가요? 친일 청사는 그렇지만 강조를 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하는 현실이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해서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은 부상자 또 참전 군인을 적극적으로 영웅이다.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은 전장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파독강부와 간호사도 역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70년대 이른바 영웅들에게도 애국적인 영웅이다라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히 대한민국입니다. 독립운동가의 품속에 있던 태극기가 고지댕찰전이 벌어지던 수많은 능선 위에서 펄럭이었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를 환상화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킨 용사들과
그 유가족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뱅 교수님, 과거 베트남 전쟁에 참석했던 이 참전 군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상자들에 대해서 사실 노무현 DJ 정부에서는 그들을 이렇게 영웅화하거나 또는 이제 국가에 대한 충성을 또 물론 이제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더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이 그 부분을 좀 부각시킨 게 과거에 이 두 그 진보 대통령하고 좀 달랐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네, 지난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어떤 민주주의의 확고한 어떤 신념을 두 대통령 때에는 어찌 보면은 이념적 프레임이 강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을 이제 시도하면은 또 종북 또는 다양한 이런 프레임에 갇히니까 그 당시에는 어려웠고요. 지금은 지난 6개월 동안 이제 국정농단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국민적인 시선이나 결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하나로 모으는 국민의 총결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지난 역사에 대해서 애국을 했던 분들, 헌신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특히 베트남 참전용사분들은 특히 고엽제 피해자분들은 지금 상당수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 또 이제 고엽제 피해 군인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보수 진영의 한 축이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분들을 좀 포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보수를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뭐 그 국민 통합을 이 메시지에 담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같은 그런 진영 논리에 입각한 편가르기 정치, 보다는 이제 통합의 장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현대사에 큰 상처라면 상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거기에 참전했던 분들은 사실 그분들 개인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제 국가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과거 정부 때 사과나 또 그에 기초한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그런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국가의 동원에 의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표하는 것은 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제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메시지는 과거 정부에서 표했던 그런 것과 연장선 속에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달라지자 우리가 그런 과거와 같은 편가르기, 진영 논리, 이념의 정치 이걸 넘어서서 국민 통합의 시대로 나가자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해왔던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행보를 굉장히 지난번 5.18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에서는 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행보를 좀 보이셨고 지금은 또 이제 보수 진영까지도 아우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나옵니다. 베트남 전 외에 또 이 산업화 시대,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 박정희 시대의 유신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진보 진영에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파독광부라든지 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애국자다라는 칭호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부각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제 이전에 우리 보수 진보를 나눌 때 이제 보수의 그 뭐 근간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자유대한민국을 그 설립했다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세력 거기에서 우리나라 뭐 이제 경제적 기틀이 마련됐다가 이제 근간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척점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화 세력, 그래서 또 그 산업화 세력에 대한 반대로 전필 열사를 또 좀 뭐라 그럴까 추앙을 했다 그럴까요? 기렸는데 이런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다 애국 그러니까 미시사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거시사적으로 봤을 때는 애국이다라고 해서 이제 통합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보수층, 특히 자유한국당의 고민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층 내부에서 특히나 이 그 보수층을 대변하는 뭐 대변이라고 지금 말하기도 좀 민망한 상황이지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서 보수층이 그러면 이전에 그 자긍심으로 삼았던 보수에 지금까지 내세웠던 그 근간을 도대체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 예. 그러면은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해서는 저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미래에서는 보수층이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냐, 비전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두 정당이 이번 그 문 대통령의 발언, 이 기념사에 즈음해서 가져야 되는 큰 그 숙제를 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보수 진영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뭐 베트남 참전 문제 또 산업화 문제를 대통령이 이제 껴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가 약간 좀 애매모호해졌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0년대는 뭐 파독광부와 간호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 뭐 사실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수많은 이제 공돌이 공순이라고 불렀던 그분들 역시도 애국자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애국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이런 얘기를 문 대통령이 했고 그것을 좀 실천했습니다. 어제 이 추념식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색다른 모습들도 많이 좀 보여졌습니다. 부상을 당한 장병도 좀 대통령이 찾아간 모습도 좀 있었고요. 박주성 국민의당 대표가 또 보수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듣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좀 화면을 보겠습니다. 수술을 안 줘요. 물론 공사시네요. 예. 아니 여기 광복군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광복군에서는 광복군에서 무슨 역할 하셨냐고요? 통사령부에 있으세요. 좀 이게 트라우마 아까 외상증서 드려서 이쪽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그런 그 진료 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 분 계세요? 네, 저. 자, 우리 엄마 생각해서라도 빨리 일어나야죠. 지하철을 조심히 받으시고요. 그래요. 잘 될 겁니다. 자신 있죠? 예. 파이팅. 손 다리고 아직 예, 지난번 그 5.18 기념식 때 그 유족을 이렇게 껴안던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이제 보훈병을 찾아서 부상당한 장병을 위로를 했고 또 이제 또 마찬가지로 그 참전 용사를 안아주는 모습도 이렇게 안내해주는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이른바 공감을 통한 소통 행보거든요. 그 전에 2015년인가요 유행했던 드라마 다모에서 배우 이서진이 하시원 씨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그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문 대통령의 행보는 그 상대의 아픔 그것을 곧 나도 당신과 똑같이 그 이상 아파하고 있다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5.18 기념식 때도 이 끌어안아주는 그런 행보가 사실 국민들한테 굉장히 감동을 줬던 것처럼 어제도 비슷한 모습이 또 연출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병원 방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으로서는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좌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좌우 뭐 이념 이런 걸 떠나서 또 과거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런 걸 떠나서 두 개의 대한민국, 분열된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나된 대한민국을 나는 만드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제의 그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이 과거 독립운동가에서부터 70년대 이른바 청계천의 이 공순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노동자들 문제까지 베트남전 참전 용사까지 이렇게 두루두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의 애국자다라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 그동안에 보면은 애국이라는 용어, 태극기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수 세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주로 그 용어를 선점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그것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애국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야말로 모든 국민의 가슴을 끓게 하는 단어가 애국, 태극기 아니냐. 뭐 그 얘기를 이제 어제 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신문 넘어가기 전에 잠깐 좀 짚긴 해야 되는데 뭐 조선일보의 한재 기자가 쓰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름 불러주는 5.18 열사, 연평해전, 천안함은 언제쯤 부르겠느냐. 뭐 굳이 또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제 끄집어내고자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이 기자는 끄집어낸 것 같습니다. 천안함 용사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것, 5.18 기념식 때는 사실은 이제 뭐 네 분의 이름을 이제 호명을 했습니다. 대비가 되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예를 들면 한국전쟁이라는 용어 같은 것을 쓰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했던 저는 앞으로
뭐 저런 부분에서 천안함 용사 추모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그에 맞는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일단 쭉 올라간 거 보면 70년대 그 산업화 시대의 역군, 우리 모두가 그 시대의 애국자였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런 5.18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고, 아마 천안함 부분 같은 경우도 향후에 있을 그런 천안함 추모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국면 자체가 문 대통령은 일단은 북한과 어떤 대화의 문을 지금 열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또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는 제재대로 국제 공조에 같이 하되,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채널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 속에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유화적인 자세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 전략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잠깐 이제 만평의 그 사진에서도 봤습니다만 이제 장관 후보자들 집에 태극기가 개양됐느냐 안 됐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추념사에서 천안함이라든지 연평해전의 희생자를 이름을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이것이 사실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좀 문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더 큰 시각에서 보면은 그 부분을 굳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시각도 분명히 공존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어제 이제 같이 그 단상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보통 옆에 이제 사부 요인들이 같이 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북한의 그 지뢰 도발로 그때 큰 부상을 당했던 그 하재원 하사, 하재원 하사라든지 그렇게 같이 앉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호명은 하지 않았지만 또 보내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에 그 기념식에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협소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천안함 연평도 우리 희생 장병들을 호명할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메시지의 초점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진영의 정치, 내지는 이념의 정치를 불러왔던 현대사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통합적인 그런 해석과 메시지를 내놓는 게 추천되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천안함 그 연평도 희생 장병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추념식에서는 현해인들의 낭시 낭독도 좀 있었고요. 노래도 있었는데 감동을 많이 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 배우 이보영 씨가 추모시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보영 씨는 지난 2012년 발표된 넋은 별이 되고를 낭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른 척 돌아서 가면 가시밭길 걷지 않아도 되었으련만 당신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잘라내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시린 새벽 공기 가르며 무사 귀환을 빌었던 주름 깊은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바람소리에도 행연이 밀까 문지방 황급히 넘던 눈물 많은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무슨 일로 당신은 소식이 없으십니까? 소속사에 따르면 이보영 씨는 현충일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기 위해 주최 측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보영 씨는 추모 시에 많은 누리꾼이 눈물이 났다, 감동적이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반면 순국선열을 기리는 자리에 연예인을 초청한 건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현충일 추념식에 많은 연예인이 참석해 화제가 됐었죠. 지난 2014년 배우 최불암 씨가 추모시를 낭독한 데 이어 2015년엔 배우 현빈 씨가, 작년엔 배우 이서진 씨가 추모시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이보영 씨가 원래 이제 아나운서 지망도 좀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굉장히 차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은 근데 또 다른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였는데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DJ 동계 인사들에 대해서 뭐 빨갱이다, 뭐뭐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보수와 진보 모든 진영을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박주선 그 대표에 대한 일부 그 소위 우익단체에서 소위 그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의 추모사의 핵심은 애국을
향한 모두의 몸짓은 예. 보수와 진보의 별도의 그런 날개가 없다. 예.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국민 전체를 총칭하는 그런 애국이었다면 어제 그것은 좀 오게 튀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었을까요? 예. 사실 지금 여당은 민주당 쪽인데. 그건 딱히 예. 박주선 대표가 좀 제 생각에는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맞부닥뜨린 부분이. 다만 이제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호남, 예. 한번 5.18 광주의 성지, 민주화 성지 이런 것들을 잉태한 예.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박주선 대표에 대한 이런 호국단체의 일부 우익단체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예.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극히 참 자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전히 뭐 탄핵 사태가 끝났고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태극기를 드시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장에도 나타나시고 또 이렇게 이제 현충원에도 나타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있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얼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이제 5월 9일 날 선거가 있었으니까 오늘이 6월 7일이니까요. 자, 이 한 달을 좀 평가하는 기사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소통 민생 행보는 합격점인데 개혁 조급증은 우려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직무 긍정 평가가 80%, 뭐 최고 87%, 뭐 8%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70%대로 좀 떨어진 것도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으로 좀 들어가면은 각종 정책과 관련해서는 호불호가 엇갈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루에 1개꼴로 쏟아내는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검찰 돈봉투 만천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계기로 검찰 개혁에 고삐를 당겼고 국정원 문제, 또 국방 개혁 문제, 4대강 문제, 또 사드 배치 문제 등 역사 교과서 문제, 일자리 추경 문제 등등 관련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성급하다, 너무 조급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화이팅! 화이팅! 윤리라고 갑시다. 윤리라! 뒤로 조금. 근데 목도리 춥다이야. 아유, 청와대 가시면 이제 목도리. 아유, 왜 먹고 한 번씩 보러 온다니까. TV만 조금만 더 들어가. 예, 뭐 이제 취임 초반부의 모습을 좀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뭐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만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뭐 서서히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 한번 협치는 끝났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대통령이 그 권위나 격식을 예. 내려놓고 국민과 가까운 소통 행보를 보이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예. 과거 정권에서 지나치게 그런 권위적인 모습 내지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위로나 또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조급하다 이런 평가는 저는 정확한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내각이 구성이 안 됐고 여전히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을 못한 부처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문 대통령이 그 내놓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들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거나 혹은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었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워낙 그 국정 운영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른바 이제 적폐들이 사회 도처에 쌓여 있는데 사실은 새 정부가 힘이 있을 때 집권처에 가장 힘이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고 때문에 향후에 추진될 그런 개혁들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고 그런 맥락이 저는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추진도 되기 전에 개혁이 너무 조급하다라는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뭐 적절한 지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이어서 사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 내리는 굉장히 좀 뭐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매주마다 발표되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일단은 잘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탈권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 인기만 갖고 정치할 수 있는 거,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과의 협치 문제인데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고 사드 문제에서도 좀 드러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슬슬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좀 유감스러운 거 지금 첫 협치 문제 나온 게 인사청문회 이제 내각 조각하는 데 있어서요. 저는 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대선 동안에 그다음에 아무리 이게 조기 대선이었다고 하더라도 탄핵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선이 일찍 실시가 될 거라는 건 다 예상 가능했기 때문에 섀도우 캐비넷 정도는 만들어 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뭐 인사 검증에 공을 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뭐 내각 정도는 조각이 됐어야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좀 인사청문회에서 그 구멍이 뚫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좀 실력 면에 있어서의 좀 감점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야당에서 뭐 이낙연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그 통과를 못 시켜준다, 동의하지 못한 거는 자유한국당의 좀 과잉 대응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다른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좀 그 앞선 모습 때문에 외려 더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하튼 그 협치 부분에 있어서 그 특히 인사 부분에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그냥 브리핑 정도, 대국민 브리핑 정도, 그 말 연설 정도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오늘 뭐 세 분의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뚜렷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사퇴의 길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사실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80%가 넘는 지지율을 쭉 끌고 가고 싶지만 사실 그게 뭐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뭐 청문회라든지 아니면 뭐 사드 문제라든지 뭐 국방개혁 또 검찰개혁 문제를 강공으로 밀어붙여야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인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좋은 건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그 정부에 대한 눈높이, 다시 말하면 조급증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는 정권 인수기간이 짧았잖아요. 유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300명이 넘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포함해 300이 넘는 지금은 30명의 자문위원단을 가지고 국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이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실망도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관점 국민들이 조금 더 냉철한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국정 방향에 대해서 좀 기다려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최근에
그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방금 우리 이수연 변호사 말씀이 왜 예전에 섀도우 캐비넷이 없었냐. 그 부분도 사실 대선 전에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실제 대통령님의 속주머니에는 인사 파일이 충분히 있었어요. 충분한 파일을 가지고 시도를 해도 지금 5대 원칙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의 눈높이가 맞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는 예. 한 80% 정도의 인사검증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100을 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약간의 어떤 차등, 예. 간극이 지금의 보이지 않는 약간의 조급증을 낳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국민은 보고 좀 시간을 좀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청구서를 들이밀고 있거든요. 누구 덕에 됐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 줘라라고 굉장히 조급하게 다그치고 있어요. 이 지지율을 믿고 그러면 이걸 받아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될 것인가. 일종의 이제 개혁은 뭐 예. 빠르게 진행을 해야죠. 역대 정권도 보면 개혁 예. 작업이라는 거 사실 집권 초 100일 안에 예. 조금 늦어도 6개월 안에 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성공하기 어려운 이것이 예. 뭐 역사적인 교훈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빠르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현재 예. 가는 행보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미 뭐 높아져 있죠. 예. 과거부터 많이 높아져 있고 그런데 정권에서 이른바 권력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더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치를 너무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중요한 운용의 한 축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 5대 인사원칙 이런 부분에서 문 예. 대통령의 대응 같은 것은 저는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야권에서 문제 제기를 예.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 초창기에 오히려 그냥 털고 가는 게 예. 오히려 나았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금 보면은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되는 실제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어떤 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라고 봤을 때 그럼 결국 의회와의 관계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개헌 문제라든지 또 어떤 그와 관련된 선거구제 개편 문제 이런 부분도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등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되느냐 이런 것이 향후에 또 협치를 가를 중대한 요소이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과 문 대통령 사이에 좀 미묘한 여러 가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집권 초라 지금 전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도 하나의 지금 현재 나타난 위험 요소다라고 예. 봅니다. 왜 추미애 대표와 문 대통령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한 관계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지만 좀 상황이 바뀌어가면 그런 부분이 문 대통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는 이제 국가 전반에 걸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걸 주 판단의 근거로 좀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앞서 현충일 추념식에서 보여줬던 행보처럼 뒤에서는 물밑에서는 또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같이 좀 보여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아마 기사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소식으로 좀 넘어가죠. 재판 TV 중계 법관 설문 일부 허용이 우세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이 피고인들 재판을 염두에 두고 이 선고를 생중계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수 변호사님, 헌재 이 판결처럼 이 재판도 이렇게 좀 생중계로 보면 괜찮은 건가요? 글쎄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예. 법 앞에는 다 평등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그 원칙은 뭐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저 국민 참여 재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법원에서. 그때 봐도 지금 저도 해봤지만 변호인도 좀 그렇게 되면은 과잉 행위를 하거든요. 이렇게 좀 그 감성적인 접근을 한다든가 이 법리 외적인 호소들도 많아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은 이게 달라질 수도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글쎄요. 저는 법원 내에서는 외려 긍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여론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좀 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좀 더 중점을 두자.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 안에서 고상과 소란을 피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 법정 경위 10여 명이 저지를 해도요, 이분들은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환호를 터뜨리기도 하고 대통령이 법정을 빠져나가면은 서로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덕담을 나누기도 좀 합니다. 재판사가 피고인이 안전하게 퇴정할 때까지 착석해 조용히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먹히지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면은 허용해 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재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곤혹스러운 게 퇴정할 때예요. 퇴정할 때. 그러니까 재판 중에 저렇게 소란을 부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퇴정 명령을 하거나 그 의사 진행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퇴정 때니까 그냥 좀 곤혹스러운 거죠. 법정 경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재판이 그 방청을 해보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재미없어요? 딱딱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방청객들은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별로. 그다음에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기회가 더 많아진 거죠. 저거는 글쎄요. 아마 재판 끝날 때까지 아마 선고 앞두고는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죠. 과거에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 또 그쪽 지지자들이 이제 사실은 재판 법원 앞에서 이제 시위하는 모습도 봤고 이번에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니까 좀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은 재판 자체에 대한 글쎄 신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존중해줘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가 지금 이게 틀어졌다라는 얘기가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쪽 재판 이 변호인들끼리도 서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이경재 변호인에게 좀 소송 기록을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경재 변호인 측에서 이걸 좀 거절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건 이미 오래됐고요. 이제 갈라진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언론 보도를 또 신빙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최순실한테 속았다. 이게 기본적인 그 재판에서의 그 재판 전략의 요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본인이 한 것 이상의 그 죄까지 다 덤터기를 써야 된다. 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의 그 재판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법정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인간적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인간적 관계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과거에 아주 가깝고 정말 가족 아닌 가족이었던 두 사람 관계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초기만 하더라도요. 이경재 변호인이 최순실을 변호하는 것을 놓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장인과의 관련성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인이 최순실을 열심히 변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가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변호인들끼리도 이제는 확실하게 이해관계가 갈라진 건가요? 이게 재판이 진행될수록 예를 들면은 본인 마음은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피고인을 다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다라고 이경재 변호사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진행되면서 재판이 많이 열릴수록 뭔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니까 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욕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박 전 대통령 쪽에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은 최순실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또 불리한 것일 수가 있으니까 그 적절한 선을 이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고민하는 지점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칭 문제라든지 이제 최순실이라고 이런 부르는 부분에서 최순실이 아니고 최선으로 정확하게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거나 어떤 자료를 협조해달라는 이런 부분에서 그건 좀 어렵다라거나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수의 딜레마라고 사실 이제 두 사람이 공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쪽에다 책임을 더 떠넘겨야 자기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면서 두 사람 사이가 결국은 갈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했던 우리 변호인들도 많고 변호사분들도 있었고 패널들이 많은데 그거대로 가는 건가요? 재수의 딜레마하고 좀 다른 게 재수의 딜레마는 한쪽이 공범한 사람이 자백을 할까 봐 겁이 나서 내가 먼저 자백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백할 리는 없잖아요. 뇌물죄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거는 최순실 씨가 확실하게 믿는 거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최순실 씨가 내가 대통령한테 부탁했다. 유라 저기 삼성 지원해달라고. 예. 그렇게 말할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전통적 의미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다른 건데 예. 지금 세 가지예요. 하나는 국정 개입. 국정 개입에서는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이랑 같아요. 그냥 표현만 좀 바꿔줬을 뿐이지 예. 국정에 개입한 바 없다라고 이제 이거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 뇌물죄에 있어서도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입장이 같아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두 재단을 가지고 최순실 씨가 사익 추구를 한 부분. 이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 나는 모른다라는 거고 예.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최순실 씨가 한 거지. 날 속인 거지. 예. 날 속인 거지 나는 모른다고. 뇌물죄 부분에서도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뭐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예.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특혜 지원 받은 것도 없다라는 예. 거고. 조금 미묘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균열이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지만 그걸 죄수의 딜레마처럼 어느 한 사람이 자백하는 그런 예. 폭발적인 상황은 저는 기대하기 배신을 어렵다. 하는 그 배신을 하는 행위까지는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이게 이제 그 박 전 대통령도 늘겠지만 사익을 추구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이 난 땡전 한 푼 받은 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전부 최순실이 그렇게 한 것이 난 모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좀 사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 진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병에 효자 없다고. 사실 두 분 관계가 우리가 그 검찰에서는 명확한 공범 관계로 설정을 했고요. 뇌물 부분과 직권남용에 대해서. 근데 서로가 재판장에 들어와서는 서로의 떠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기본적인 전략이 그러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초기에는 이제 컨트롤 총타워로 역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이런 고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이래 보고요. 앞으로 한 4, 5개월 동안 더 지켜보면 아마도 간극은 더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40년 우정 언니 동생 사이도 사실 이제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지난 월요일 날 노승일 전 부장이 이제 출석했던 그 재판에서 또 이것도 뭐 일부 언론에 보더라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리고 지우개로 지웠다가 그걸 이제 털어내기도 하고 뭐 옅은 미소도 좀 보내고 하품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에서 이렇게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재판을 좀 시간을 끌기 지연작전으로 가서 석방되는 거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변호사님 실제로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제 1심 구속기간 만기가 6월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올 10월 중순쯤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선고가 나지를 않으면은 이제 오늘 장시호 씨처럼 석방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승일 전 부장의 그 증언에서 만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노승일 전 부장의 그 증언이 당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무시라 그래야 될까요? 그거는 최순실 씨, 당신네 두 사람 얘기고 나는 최순실의 한 일은 모르는 거니까 최순실한테 쏘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나오는 어떤 좀 무시 전략이 아닐까 무시 전략이다. 아니라 그러면은 정말 정신적 좀 뭐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반응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전 부장 그렇지만은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심리였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노승일 전 부장이 그날 공개한 여러 가지 이제 메모장도 있었고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저 내용만 놓고 보면은 최순실과 삼성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리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원에서 뭐 제대로 이거를 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노승일 다이어리 보면은 최순실 등 관계자 명단이 좀 있고요. 저렇게 회장님으로 표시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 노 부장, 신주평 등등등등등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노승일 전 부장이 사실은 최순실한테는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날 재판에 나오질 않았어요. 뭐 꼬리뼈를 다쳤다, 허리뼈가 아프다, 낙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비좁은 구치소에서 어떻게 낙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오지는 않았어요.
최순실로서는 가장 심리적 저항이 센 상대가 노승일 부장 아니겠어요? 이제 초기에 고영태 부장, 고영태 이사로 인해서 일정한 흔들림이 있었다면 지금은 노승일 부장만 기억을 해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지난번에 그 최순실 씨가 그 독방에서 꼬리뼈를 다쳤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경험에 의하면은 독방이 좁습니다. 화장실 바로 앞에 있고요. 사실은 조금만 몸만 움직여도 사실은 부닥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박상이나 또 이런 머리를 찐다거나 하는 이런 자유행위는 가능하지만은 스스로 엉덩이를 찢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변기 앞에 있는 뭐 비누를 좀 몸에 바르다가 미끄러지는 상황. 극히 사실은 이 쇄골을 다치는 부분은 어렵죠. 쇄골이나 이 꼬리뼈를 다치는 부분은 어렵죠. 저는 그래서 아마 노승일 부장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노 부장은 피해야 되겠다. 일단 넘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최순실의 나이가 벌써 이제 60을 넘긴 나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 특히 이제 겨울철에 뭐 빙판길에 넘어져가지고 이 꼬리뼈 다치거나 허리뼈 다치면은 거의 일어나질 못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속 누워서 지내는 정도로 아주 큰 병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진짜 이 꼬리뼈, 허리뼈 조심해야 되는데 최순실이 그 비좁은 구치소에서 자해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여기를 다칠 수가 있을까? 최순실 씨가 정말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정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꼬리뼈가 다쳤던 다리가 부러졌던 아마 재판정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노승일 부장은 최순실 씨와 상당히 많은 기간을 같이 움직였단 말입니다. 독일에 또 한동안 머물면서 그 정유라 씨의 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가까이서 봤던 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재판정에서의 증언, 어제 증언의 핵심은 결국 그 독일의 이른바 코레 스포츠, 코어 스포츠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최순실 씨다. 최순실 씨가 그 뭐 명단이라든지 구조도라든지 이런 걸 다 일일이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최순실 씨가 직접 얘기한 그 자필 메모, 이걸 공개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삼성 쪽에서 지원한 이른바 78억 원의 성격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 있다고 하면 무언가 본인 아마 성정도 그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직접.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슈가 불붙는 겁니다. 이슈가 커져요. 서로 맞받아 치면서 막 얘기하고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서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뉴스가 커지는 거예요. 뉴스가 커지면 누가 불리하냐? 노승일 부장은 전혀 불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최순실 씨가 상당히 불리해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내다보고 최순실 씨가 아예 법정에 안 나가는 게 여러 가지 향후의 재판 전략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좋지 않나. 이런 판단 속에서 안 나온 것이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민은 사실 이제 재판이 좀 빨리 끝나기를 좀 원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쪽도 그렇고 최순실 쪽도 그렇고 재판을 최대한 좀 지연하는 좀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른 얘기인데요. 특검이 증인을 위증죄로 걸자 법조계에서는 재판 나올 사람의 입을 막느냐라고 하는데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아마 위증을 한다라고 특검팀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데 재판에 나올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유라의 보호자와 아이가 오늘 오후 3시에 귀국을 합니다. 지난번 정유라 씨 귀국과 마찬가지 코스를 통해서 오후 3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말 관리사도 좀 들어오고요. 이들 모두 이 부모라든지 말 관리사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아이가 들어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더 이상 이제 덴마크에 둘 수 없으니까 엄마가 이제 다 한국에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 뭐 너무 정상적인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아이보다는 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정유라 씨 입장에서도 아이를 품고 있다가 이게 구속영장 재청구될 수 있다 그러면은 더 그게 더 힘들겠죠. 근데 아이보다는 그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말 관리사 이 씨하고 보모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독일과 덴마크에서 어떻게 뭐 우리는 봤을 땐 도피지만 그 여하튼 어떤 자금으로 뭐 돈을 얼만큼 쓰면서 지냈는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 관리사의 경우에는 이 말과 관련해서 삼성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뭐 대개는 내밀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듣고 본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참고인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보모라든지 말관리사는 최순실하고 직접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정유라와 또 정유라의 아이를 돌보는데 뭐 이런저런 뭐 경비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순실과의 관련성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겠군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어쨌든 독일에서 덴마크를 이렇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도피의 경로라든지 혹은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참고인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추가적인 사실들이 나오거나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증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유라 씨 아이가 돌아오는 거는 뭐 이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엄마도 한국으로 왔고 또 덴마크 이제 사법당국에서 아마 보호를 하고 있었을 텐데 정유라 씨가 송환된 마당에 더 이상 그걸 보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귀국을 하는 거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오늘 오후 3시에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차원에서 그 언론이 나가서 취재를 하겠지만 또 아이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아이의 인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좀 과도한 그런 취재들은 좀 자제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좀 걱정입니다. 이제 언론도 아이보다는 사실 이제 보모라든지 말 관리사 쪽에 더 이제 집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의 마음인지라 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취재 관심은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열 취재는 좀 자제해 달라.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시비가 좀 엇갈립니다. 정유라의 아이는 들어오고 또 이제 보모라든지 말관리사는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특급 도우미 역할을 했던 장시호는 오늘 석방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뭐 0시 구속 만기로 이제 석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장시호 씨가 좀 특이합니다. 예. 세간의 평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누리꾼들이 자신을 국민 조카, 특급 도우미로 부르는 걸 좋아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도 그런 성격과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시호 씨 뭐 좀 독특하죠. 안민석 의원한테 뭐 믿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좀 했고 그런데 세간의 평가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장시호 씨도 저렇게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거는 아이 때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털어놨을 때.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모정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정유라도 오늘 지금 자기 아기를 기다리고 있듯이 장시호도 이제 빨리 출소를 해서 자기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동안에 사실은 본질에 벗어난 부분은 없지만은 적지 않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장시호와 정유라가 향후에 어떤 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인가 대단히 이제 궁금증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점에서 아마 그 성격적으로 장시호가 먼저 조금 접근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더 편하게. 그래서 그 장시호와 정유라의 관계에서 또 새로운 변수도 또 나올 수가 있다. 정유라의 성격은 되게 차갑고 좀 어찌 보면 차분한 면도 있지만은 장시호는 대단히 그 순수하면서 열정적인 모습이 있고 지난번에 안민석 그 의원이 좀 궁금했다라고 하니까 보고 싶었다,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 표정이 아마 그때 짧은 시간에 국민적인 시선을 몰고 온 어찌 보면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표정대로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는 좀 더 편하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정유라를 심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정유라 카드는 손실 카드라 그러면은 아마 장시호 카드는 향후에 방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유리한 점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의 호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애초에는 사실 정유라가 들어오게 되면은 장시호처럼 제2의 특급 도우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딱 구속영장 기각되는 걸 보면서 또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잘 피해가네. 그리고 별로 검찰에 협조할 것 같지가 않네라는 인상을 탁 받게 됐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 때문이라도 아니면 검찰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석방되는 장시호를 보면 정유라도 마음의 신경의 변화를 좀 나도 적극 협조할까? 이렇게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유라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그 이대 부정 입학하고 이대에서 부정하게 학점 딴 그게 이제 그다음에 청담고에 뭐 그 허위로 작성된 서류 제출한 거 그 구속영장에 청구된 그 범죄 사실은
이 장시호 씨의 횡령죄하고는 횡령이라든가 직권남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는 동계 영재센터에 뭐 16억 2,800만 원을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데 최순실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말은 장시호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 나는 모른다였기 때문에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그 특검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정유라 씨 경우에는 엄마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애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처해 있는 처지가. 그래서 그다음에 정유라 씨는 지금 많이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입국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돌출 발언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장시호 씨가 이렇게 세간의 평가를 굉장히 신경 쓴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약간 4차원적인 인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장시호 씨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친구의 증언이 보도된 거, 지난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집안에 돈이 많은 부잣집 그냥 딸로 자신의 아들들과 그냥 재밌게 사는 걸 이런 걸 즐기는 그리고 이제 파티 같은 걸 좋아하고 이런 스타일 자체가 뭐 권력을 향유하거나 뭐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최순실 씨와 엮이면서 말 그대로 뭐 하기 싫은 이른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도 본인 말로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최순실 씨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끄달려 들어가서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감옥이라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보고 싶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같은 경우에 뭐 우리 시호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그때 줬지 않습니까? 태블릿 PC도 했고 또 뭐 그 이른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주고받았던 그 비밀 그 차명 폰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다 얘기를 해줬고 또 최순실 씨 가방에 있던 그 인사 파일도 촬영한 것을 또 넘겨주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지난번에 안종범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차은택 전 단장 같은 경우는 추가 혐의를 해서 다시 구속해서 연장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 8일 날 구속됐으니까 이제 딱 만기가 6개월 끝나니까 그냥 내보내는 쪽으로 이제 검찰도 결정을 한 것이고 정유라 씨가 말을 타기 시작한 게 장시호 씨 때문 아닙니까? 장시호 씨가 본인도 승마 선수를 했고 그러니까 정유라 씨한테 그 노하우 같은 것들 얘기를 해준 것이고 또 정유라 씨가 그 아이를 출산한 곳이 그 장시호 씨의 제주도 빌라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유라 씨와 장시호 씨가 만나게 된다면 장시호 씨가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에 대해서 협조해라 수사에 그렇게 이제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엄마에게 불리한 증언을 또 우리가 기대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건 소식입니다. 대마초 피운 빅뱅의 탑이 이번엔 약물 과다 복용이다라고 신경안정제를 과다하게 먹어서 잠시 의식이 없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뭐 잠을 좀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깨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극도로 불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본인이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CTV 한 장면 때문에 꽃뱀에 몰린 목격자, 회장 추문 때문에 눈물 쏟는 영세가맹장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호식이 치킨의 이 신호식 회장의 이 문제, 성추행 문제인데 당시 여비서를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이 여비서가 꽃뱀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에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 추문 때문에 이 호식이 치킨 가맹점 업체들 매출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글쎄요, 도와줬던 사람들이 꽃뱀과의 공범자로 몰리고 또 그 가맹점 주인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고 참 답답하네요.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사 사건 이런 거는 정말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저도 뭐 패널에 나와서 그 뭐 예측들을 하지만 한 일시적인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그 인터넷상에서 저런 댓글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람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사자가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와줬는데 목격자들도 다 경찰에 가서 목격자로서 진술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위는 뭐 수사 과정에서 그걸 드러날 거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특정 장면 내지는 일부의 그런 정황을 가지고서 심각하게 여러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사실은 뭐 날카로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범인도 찾아내고 그래서 혁혁한 공도 세우긴 합니다만은 너무 뭐 이런 걸 이제 뜯어보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좀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회장 때문에 눈물 쏟는 영세 가맹점 업체들도 좀 구제 방안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는요, 남 신경 안 써도 돼 좋다라고 하는 어둠의 피트니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권투 연습장의 모습인데, 옆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10대 소녀의 47%, 20대 여성의 25%가 남의 눈 때문에 운동을 기피한다라고 답하니까 아예 실내를 껌껌하게 해놓는다고 합니다. 피트니스에서 여성들 이제 몸 구경하시는 분들 가끔 있죠. 그런 분들 때문에 여성분들이 운동하러 가기 불편했는데 이런 게 좀 유행한다고 하니까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왜 이런 게 생겼는지. 자, 트랜스젠더 남학생한테 여자 숙소에서 자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강대에서 합숙 수업이 있었는데 트랜스젠더 남학생에게 이제 뭐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성입니다만은 이제 본인은 이제 남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는 그냥 그래도 그냥 여성이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니까 거기 가서 자라. 이게 성소수자 문제가 사실 뭐 대단한 뜻도 불거졌습니다. 이거는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더뎌요. 네. 뭐 이 사안을 보니까는 이 당사자가 이제 커밍아웃을 한 트랜스젠더고 또 외모적인 특징도 호르몬 처방이나 이런 걸 받아서 사실상 남성인데 남성으로 지금 이게 이제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돼 있어서 예. 학교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따르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학교 당국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단체로 이렇게 기숙사에 입소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교직원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얘기하자마자 뭐 반말로 하대를 한다든지 또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학교 당국에서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조금 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유명 배우와 키스신 캐스팅 빙자한 성추행범이 잡혔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뭐 개막식 총괄 공연 PD다라고 얘기를 해서 연예인 지망생, 아나운서 지망생에게 접근을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성추행을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법원이요, 한 일부 이웃 간의 말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퍼킹 크레이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과연 욕이냐 아니냐 가지고 헌재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정도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욕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헌재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이 퍼킹 크레이지가 욕이냐 아니냐? 그분이 본인이 기소유예 처벌을 받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기소유예 처벌하지?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기소를 안 하니까 이거는 나의 그 행복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헌재에다가 청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벌을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 이런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적인 유권 해석이 나온 거네요. 그건 욕이 아니다라는. 글쎄요, 뭐 우리가 듣기에는 욕 같기도 한데 또 헌재에서는 이게 딱 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 인사청문회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검증 때 오른 3명 김희수, 강경화를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과거 5.18 당시에 버스 운전사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증 책임자 조국을 국회 출석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좀 들립니다. 자, 국민의당이 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론을 봤을 때는 이 인사 후보자들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것이 맞지만 또 야당으로서 자리매김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조국 수석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불편한 요구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물론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청문회는 급조된 부분이 많거든요.
시간을 갖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 정치인들도 좀 현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치 지원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좀 야당 의원들도 이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의혹을 위한 의혹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이런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를 너무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것도 좀 보기 좋지 않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고요. 이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해서 아직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인사 실패다라고 단정지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여론이나 또 국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야당의 검증 공세라는 게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세 분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청문회가 있어서 뭐 슈퍼 수요일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과거 그 광주항쟁 당시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될 때 이미 한번 논란이 됐었고 당사자들을 만나서 아마 사과도 하고 했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5.18 단체에서도 그 부분은 용인할 수 있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재판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건 통진당 해산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는 빼잔을 제안했다라는 얘기가 조선일보에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을 한직으로 전보시키면서 사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 꼬리 자르기 논란도 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LTV DTI 강화 관련된 우려스러운 목소리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일경제에서 싣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